서스쿠아나 열차 절도 사건. 클리블랜드 모펫 단편 소설. 펜실베니아 서스쿠아나에는 이리 철도 회사의 수리 공장과 외부 수리점들이 모여 있다. 거기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일한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루 단위로 정해진 급여를 계산하고 월말에 한 달치 급여를 지급받는데 한 번에 보통 수만 달러가 지급된다. 예전에는 급여일 하루나 이틀 전 급여 총액을 뉴욕에서 급행 열차로 실어오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이런 관리에 따라서 1883년 6월 20일 뉴욕시 말인 은행은 전미급행 열차 회사를 통해서 4만 달러가 든 봉투를 봉인해서 발송했다. 그 봉투는 서스쿠아나 은행을 통해서 이리 철도 회사에 전달될 예정이었다. 봉투에는 현금과 당좌 어음이 대부분 20달러 지폐 형태로 담겨 있었다. 발송 과정 중 일상적인 주의 조치가 실행되었다. 마린은행에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직접 봉투를 들고 특급 열차 사무실로 갔고 열차 회사 직원이 직접 봉투의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 후 영수증을 발급했다. 모든 사항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열차 회사 직원은 돈 봉투를 특급 열차 화물용으로 사용되는 두꺼운 주머니에 넣고 회사의 직인으로 봉인했다. 그리고 서스쿠아나 역의 사무실 주소를 적은 꼬리표를 달았다. 잠시 후 그 주머니가 특송 배송원인 반바그넨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도시에서 도시로 돈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철제 금고 안에 주머니를 안전하게 넣었다. 그가 직접 금고를 들고 열차에 탔고 열차 안에서는 서스쿠아나에 도착할 때까지 금고를 넣은 보안 객차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배송원은 야간 당직자인 드와이트 챔벌린에게 운반 주머니를 전달했다. 그는 이리 철도 회사와 전미급행 열차 회사 양쪽에 소속된 직원이었다. 급행 열차는 오후 6시 뉴욕을 출발해서 자정쯤 서스쿠아나에 도착했다. 당직자인 챔벌린은 역에서 주머니를 받은 후 매표소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이리 철도 회사 사무실의 금고 안에 집어넣었다. 그는 밤새도록 금고 옆을 지켰고 다음 날 아침 7시 서스쿠아나 은행의 배송원이 주머니를 가지러 왔다. 챔벌린이 금고를 열고 주머니를 꺼내서 열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내용물을 모두 쏟았다. 놀랍게도 주머니 속에 있어야 하는 4만 달러가 사라진 상태였고 그 대신 현금과 은행 어음 크기로 잘린 하얀 종이 조각들이 돈다발처럼 묶여 있었다. 철도 회사의 관리자 클라크 에반스에게 그 소식이 즉각 전달되었고 그는 바로 뉴욕에 있는 전미급행 열차 회사의 임원들에게 정보를 보냈다. 그리고 거의 즉각적으로 핑커튼 탐정사무소에 절도 사건에 대한 의뢰가 이뤄졌다. 현장 검증을 직접 수행한 사람은 당시 핑커튼 사무소의 총책임자였던 조지 H. 뱅스였다. 그리고 핑커튼 사무소 탐정 여러 명이 조사에 투입되었다. 주머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 중요한 발견이 이뤄졌다. 그 주머니는 뉴욕 특급 열차 사무실에서 봉인되었던 주머니가 아니었다. 모조된 주머니였는 변화된 모습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주요한 차이점은 꼬리표와 봉인이었다. 꼬리표의 경우 뉴욕 특급 열차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고 봉인의 경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형태의 봉인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외양이 원래의 것과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에 배송원 반 바그넨과 야간 당직자 챔벌린으로서는 자신들의 지금까지 다뤄왔던 주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사건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반 바그넨과 챔벌린을 상세하게 교차 신문한 결과 뱅스는 절도 사건이 열차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진짜 돈 주머니가 서스쿠아나에 도착했고 야간 당직자가 열차 회사에 금고에 안전하게 넣었다고 결론지었다. 챔벌린이 금고에 돈 주머니를 넣은 후 금고 옆에 머무르지 않고 매표소 사무실에서 주로 머물렀다는 사실이 뱅스의 결론을 지지했다. 사실 그의 행동은 비난받기 힘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야간 당직자였지만 동시에 회계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절도범들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금고에 접근해서 그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만약 절도범들이 매표소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큰 편이었다. 왜냐하면 매표소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3개 있었고 모두 철도 회사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거나 매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뱅스에 의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금고를 딸 수 있는 열쇠도 3개가 있었는데 그 열쇠는 업무상 금고에 접근해야 하는 철도 회사 직원들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또한 3개의 열쇠 중 2개가 관리하던 직원들에 의해서 복제되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직원들 본인의 편의를 위한 행동이었고 그들의 상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매표소로 통하는 문은 대기실을 향해서 열려 있었고 절도가 있었던 밤 동안 여러 사람들이 그 대기실을 드나들었다. 그 사람들 중 연락이 닿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가 있었지만 사건의 해결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중요한 정보가 우연히 밝혀졌는데 9년 전 특급 열차 회사의 금고에서 3만 달러가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이었다. 핑커튼 사무소는 지난 몇 년 동안 전문적인 절도범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열쇠로 열 수 있는 금고들을 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금고용 자물쇠 관련 전문가가 있었다. 그들은 원본 열쇠의 본을 떠서 열쇠 복사본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설비 전문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이번 절도 사건이 그들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가능했다. 하지만 보다 상세한 조사와 수색 과정을 거친 후 뱅스는 이번 사건은 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서스쿠하나에서 사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철도 회사의 직원 1명 또는 몇 명이 저지른 짓이거나 금고 열쇠를 가진 직원 또는 그들을 아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매표소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감시와 미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몇 주가 흘렀지만 결론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 시기 즈음 핑커튼 탐정사무소에 조직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창립자인 알렌 핑커튼과 총책임자인 조지 H. 뱅스가 사망했기 때문에 로버트 핑커튼이 서스쿠하나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모두 1,500명이 넘는 철도 회사 임직원들 중 1명 또는 2~3명 내의 범인을 색출하는 어려운 임무가 로버트 핑커튼에게 주어진 것이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로버트 핑커튼의 마음속에는 철도 회사 또는 특급 열차 회사의 직원이 저지른 절도 사건이라는 확신이 존재했다. 여러 명의 핑커튼 탐정들이 서스쿠하나로 와서 철도 회사와 특급 열차 회사의 다양한 자리에 취업했다. 그들의 임무는 친구를 만들어 소문을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하숙집이나 술집, 임직원 대기실 등에서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다른 탐정들은 주머니에 돈을 가득 채우고 서스쿠하나로 와서 스포츠팬 행세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돈을 벌게 되는 경우 사용할 만한 휴양지나 호텔 등에 드나들었다. 며칠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수백 수천 명의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감시되었고 술집이나 도박장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이야기들이 조사되었고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생이 까뒤집혀졌다. 그렇지만 서스쿠하나 사람들 그 누구도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 다른 수많은 사건들처럼 그 절도 사건 역시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1년이 꼬박 지나고 나서야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서 급행 열차 회사와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를 계속하던 탐정들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1884년 여름 로버트 핑커튼에게 정보가 도착했다. 몇 주 전 미러키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전문적인 절도범이 특급 열차 절도 사건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였다. 로버트 핑커튼은 즉시 뉴욕에서 미러키로 달려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몇 년 전 존 도나휴라는 이름의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 특급 열차 절도 이야기를 들었다. 서스쿠아나 절도 사건이 벌어질 무렵 도나휴는 그 동네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 직후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와서 오래된 빚을 모두 청산했다는 것이었다. 뒤이어 핑커튼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도나휴는 법망을 벗어난 악명 높은 절도범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캐나다 포트일리 근처에 자리를 잡고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러키에서 잡힌 절도범은 꽤 여러 번 도나휴의 호텔을 방문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술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이 사람이 서스쿠아나 절도 사건에 있어서 도나휴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추측이었다. 그가 뉴욕 버팔로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고 어쩌면 펜실베니아 서스쿠아나에서 살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덧붙였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서스쿠아나로 간 핑커튼은 그 인상착의의 근거에서 조지 프록터라는 사람을 용의자로 지명할 수 있었다. 그는 철도 회사에서 일하는 조장이었는데 몇 개월 전 일을 그만두고 버팔로로 이주한 사람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최근 프록터가 석유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고 자유롭게 돈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서스쿠아나에서 알려진 바로는 그는 월급 외에는 다른 자금원이 없었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 그가 버팔로의 은행 여러 곳에 상당한 금액을 저축해놨고 여러 명의 금융중개인에게 돈을 신탁했으며 도박장에 자주 출입했다. 상당히 흥청망청하는 생활을 한 것이었다. 프록터의 총 재산이 한때는 1만 달러에 달했다는 추측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인출되어 석유 투기에 사용되어 사라졌다. 절도 사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가난하다고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의심하게 하는 증거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발견이 잠시 후 이뤄졌다. 프록터가 캐나다로 여행을 떠났고 그것은 중요한 사업적인 이유였다. 그를 미행한 탐정이 그가 만나서 사업적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사람을 조사했다. 그는 경찰에 잘 알려진 전문적 범죄자였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진 덕분에 프록터를 체포한다는 결정이 이뤄졌다. 그는 몇 주에 한 번씩 서스쿠아나로 와서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내와 새 아이를 만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가 서스쿠아나를 방문하는 동안 주로 철도 회사와 급행 열차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서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 직원들 대부분이 매표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임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로 프록터가 11월 16일 토요일 버팔로에서 기차에 올라탔다. 그는 서스쿠아나 역을 목적지로 하는 기차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소식이 바로 로버트 핑커튼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함께 있던 전미급행 열차 회사 사장인 E.H. 미첼과 함께 서스쿠아나로 출발했다. 그들은 월요일 아침 도시에 도착했다. 그는 아직도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에 그가 드디어 거리로 나왔다. 그는 간단한 식료품을 사려는 참이었다. 그가 식료품 가게에서 나온 순간 바로 옆에서 가게를 감시하며 대기하고 있던 로버트 핑커튼이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체포했다. 그는 주변의 작은 집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로버트 핑커튼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눴다. 해가 뜨기 전 프록터는 완벽한 자백으로 간주될 만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1880년 프록터는 꽤 오랜 시간 거주하던 버팔로를 떠나 서스쿠아나로 이주했다. 버팔로에 머무는 동안 그는 일요일을 이용해서 자주 캐나다 포트일리를 방문했으며 거기에서 존 도나휴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도나휴가 단순한 호텔 운영자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에게 도나휴는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했고 웃기는 노래를 잘 부르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고 프록터가 서스쿠아나로 이주한 후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프록터는 이리 철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월간 무료 통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철도 회사의 표 역시 값싸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포트 이리를 자주 방문해서 도나휴의 호텔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그는 몬트리올에서 발생한 교활한 절도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를 큰 소리로 읽어주게 되었다. 급여로 줄 돈을 모두 집어넣은 가방을 영악한 도둑들이 훔친 사건이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프록터는 몇 년 전 서스쿠아나에서 일어난 급행 열차 절도 사건을 언급했다. 도나휴가 그 사건에 대해서 큰 흥미를 보이면서 서스쿠아나의 급행 절도 회사가 어떻게 그런 거액의 돈을 운반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프록터는 서스쿠아나에 있는 거대한 철도 공장과 수리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도나휴는 프록터에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매달 운반되는 급여의 총액, 운반되는 날짜, 열차 번호, 열차에서 사용되는 금고 종류, 금고 자물쇠의 모양 등 열쇠로 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해서 을자세하게 캐물었다. 도나휴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프록터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2주일 후였다. 프록터가 뉴욕시에서 서스쿠아나로 돈이 운반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아냈다. 그는 모든 사실을 도나휴에게 이야기했고 도나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는 듯 보였다. 그는 많은 돈을 쓰면서 프록터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록터에게 상세한 질문을 퍼부었다. 돈을 포장하고 봉인하는 방식과 돈을 집어넣는 주머니의 종류와 모양 등을 질문했다. 마침내 그는 과감한 의견을 내놓았다. 즉, 프록터가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공장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프록터가 크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금고 열쇠의 본을 뜰 수 있는지 또한 매표소 사무실 열쇠의 본을 뜰 수 있는지 물었다. 잠시 동안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던 프록터가 시도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서스쿠아나로 돌아온 프록터는 매표소 사무실 근처에서 일하는 동료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열쇠를 얻어내고 본을 떴다. 그리고 그것들을 도나휴에게 보냄으로써 그는 범죄에 완전히 가담하게 되었다. 도나휴는 만족한다는 회신을 보내면서 자신과 콜린스라는 사람이 서스쿠아나를 비밀리에 방문했으며 모든 사실이 프록터의 말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얼마 후 프록터는 다시 캐나다로 가서 콜린스를 직접 만났다. 이번 만남에서 도나휴가 급행 열차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주머니를 구해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짜로 만든 돈 주머니를 그 속에 넣어서 다운 화물이 도착할 때까지 주머니가 뒤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프록터는 절도 행위 자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평상시와 같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급여일이 다가올 무렵 서스쿠아나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해요. 무슨 말인 줄 알죠? 프록터에게 이런 지시가 내려졌고 그는 그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1개월이 지난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프록터는 다시 캐나다로 향했고 두 공모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스쿠아나로 갔었지만 우연히도 그 달의 급여는 모두 금괴로 운반되었고 금은 가지고 도망치기에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이 5월이었고 그 다음 달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 2주 후 프록터가 캐나다로 갔고 자신의 몫으로 $10,000를 받았다. 도나휴와 콜린스는 그의 몫이 크지 않았던 이유가 범죄를 같이 저지른 다른 사람에게 수익을 분배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훔친 돈에서 $1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탐정과 형사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1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니라고 조언했다. 프록터는 그들의 말을 충실히 따랐다.
그는 절도 사건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활하고 일했으며 자신의 모중 단 1달러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돈을 모두 고액 지폐로 바꿔서 물병에 넣은 다음 꼼꼼하게 봉인해서 습기로 지폐가 망가지지 않도록 한 후 그는 자신의 뜰 아래 병을 묻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그 병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겨울 혹독한 날씨가 되자 그는 병을 파내서 돈을 가지고 버팔로로 가서 세 군데 은행에 돈을 저축했다. 그리고 각각 자신과 아내, 세 아이의 이름을 계좌주인으로 사용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귀찮은 작업이 되었고 직접 가진 돈은 매우 적었지만 그는 1884년 6월까지 근검절약하며 살았다. 그리고 절도 사건 후 1년 만에 그는 보다 즐거운 삶을 시작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버팔로로 가서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친구와 석유 투기에 뛰어들었다. 초기에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운이 나빠졌고 결국에 그는 큰 손해를 보고 그동안의 수익과 원금 모두가 날아갔다. 프록터는 핑커튼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완전히 파산한 상태이며 이번에 서스쿠아나로 온 이유가 증기기관 수리, 공정의 조장이라는 옛날 일자리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록터의 자백을 모두 들은 후 로버트 핑커튼은 특급 열차 회사의 관리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프록터는 교활한 전문적 범죄자들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핑커튼의 의견에 동의한 관리자들은 그만 혼자 처벌하는 것보다는 공모자들 모두를 체포하는 것이 정의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프록터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잘못을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도나휴와 콜린스를 체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들을 동시에 체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미국 내로 들어오게 만드는 작업이었다. 도나휴가 캐나다에 머무는 한글을 체포할 방법은 없었다. 핑커튼은 프록터로 하여금 도나휴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다. 편지에는 접근이 손쉬운 금고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내용이 도나휴를 유혹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 편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프록터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로버트 핑커튼의 직접적인 허락이 없으면 서스쿠아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떠나게 되더라도 전보와 편지를 이용해서 모든 변화를 보고하겠다고 맹세했다. 동시에 핑커튼 사무소에 탐정이 캐나다로 파견되어 도나휴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콜린스는 뉴욕 알바니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도나휴가 국경을 넘어올 때까지 그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만약 도나휴가 프록터에게 알리지 않고 국경을 넘을 경우 그를 미행하던 탐정이 그를 즉시 체포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프록터의 편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자신이 직접 캐나다로 가서 도나휴를 설득해서 콜린스를 불러오도록 하고 둘을 데리고 국경을 넘도록 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국경을 넘는 순간 그들 모두 체포될 예정이었다. 11월 29일 로버트 핑커튼은 프록터가 급하게 서스쿠아나를 떠났다는 정보를 받았다. 급행 열차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는 다음날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로버트 핑커튼의 직접적인 허락 없이는 서스쿠아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프록터의 행동은 그들을 배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프록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포트 1위에서 도나휴를 감시하고 있던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프록터가 도나휴의 호텔로 왔고 거기에서 콜린스와 만났다는 이야기였다. 탐정들에게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범죄자들이 모두 체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리한 두뇌를 가진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알아차린 이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록터가 가져온 소식으로 인해서 도나휴와 콜린스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면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밤 평소와 같이 늦게 침실로 간 이후
그들은 매우 늦게 일어나서 그랜드 트렁크 철도역까지 간 다음 화물 열차를 타고 토론토로 갔다.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미행하는 사람을 떨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자 그들은 포트 이리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는 사이 로버트 핑커튼은 프록터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절도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프록터의 주장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오랜 경험을 가진 범죄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절도 및 강도 사건을 저질렀고 여러 번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이름으로 매사추세츠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도 있었다. 교도소에서 그는 감방을 딸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냈고 다른 죄수 3명과 함께 성공적으로 도망쳤다. 그들 중 한 명은 악명 높은 찰스 블라드였는데 그는 지금 보스턴의 보일스턴 은행 강도 사건으로 20년 형기를 복역 중이었다. 프록터가 탈옥을 준비하면서 접촉했던 범죄자들 중에는 노덤프턴 은행 강도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스콧과 덜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프록터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탈옥 제안을 거부했다. 탐정들로서는 새로운 계획을 시도해야만 했다. 로버트 핑커튼은 3년 전 무렵 도나휴가 캐나다 위니펙의 은행 강도 사건과 퀘벡의 상점 절도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로버트 핑커튼의 동생인 윌리엄 핑커튼은 도나휴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꽤 오래전 그를 직접 체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윌리엄 핑커튼을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부른 후 동생을 만나자마자 포트 이리로 떠나달라고 부탁했다. 거기에서 도나휴를 직접 만나서 프록터가 도나휴와 콜린스를 지목하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동료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프록터와 콜린스로 하여금 국경을 넘게 만들어 그들만이라도 체포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도나휴를 설득하자는 계획이었다. 그것은 프록터로 하여금 도나휴와 콜린스를 체포하는 것을 돕도록 설득한 것과 유사한 계획이었다. 도나휴는 정직한 친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진실되게 행동한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그가 배신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농후했다. 그 경우 윌리엄 핑커튼은 위니펙과 퀘벡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도나휴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할 예정이었다. 이 계획은 윌리엄 핑커튼에 의해서 실행되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큰 성공을 가져왔다. 처음에 도나휴는 동료를 배신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 자신을 체포하겠다는 위협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자신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프록터와 관련해서 탐정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콜린스와 관련해서는 도움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 체포당하는 것에 대한 프록터의 본능적인 위기감을 이용한 도나휴는 3명 모두 즉각 도시를 떠나 유럽으로 가자고 설득했다. 캐나다 항구인 퀘벡이나 헬리팩스에서 떠나는 증기선은 탐정들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몬트리올로 탈출한 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 계획이 실행되었고 며칠 후 모두가 몬트리올로 모였다. 모두들 체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마음이었지만 실제로 정말로 위험에 빠진 사람은 프록터 한 명이었다. 도나휴의 설득에 넘어간 콜린스는 프록터를 탐정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프록터가 이미 자신들을 배신하려는 의도를 내비쳤기 때문에. 윌리엄 핑커튼과 도나휴의 합의하에 몬트리올을 떠나서 유럽으로 향하는 도중 메인의 포틀랜드를 거치기로 계획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랜드 트렁크 열차를 통해서 몬트리올에서 포틀랜드로 가기로 했다. 이 노선은 버몬트 북부를 몇십 킬로미터 가로질렀는데 캐나다 국경을 넘자마자 미국 네폰드 섬에서 잠시 갈아탈 열차를 기다리는 것이 관례였다. 로버트 핑커튼이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프록터를 체포할 계획이었다. 또한 도나휴와 콜린스가 경솔하게도 그 시점까지 열차를 타고 왔을 경우 그들 역시 체포할 생각이었다. 물론 그 계획은 도나휴와의 협의 시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두 사람이 열차에 남아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계략이 채택되었다. 프록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은 아마도 미국 국경 근처까지 열차 안에 머무르다가 미국 바로 압력에서 열차를 벗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탐정들은 철도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보통 정차하는 마지막 캐나다 역을 거치지 않고 열차가 바로 미국 국경을 넘도록 만들었다. 어느 화요일 밤 도나휴와 콜린스, 프록터는 몬트리올에서 포틀랜드로 가는 10시 15분 열차에 탑승했다. 그들의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핑커튼 사무소 탐정이 폰드 섬에서 대기 중인 로버트 핑커튼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프록터는 자신의 침대 안에 일찍 들어갔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침대 안에는 눈을 조금도 감지 않고 옷을 모두 갖춰 입은 상태로 권총을 들고 있는 핑커튼 사무소 탐정이 누워 있었다. 그 탐정은 세 명이 같이 여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들이 흩어질 경우 프록터를 따라가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 열차가 펀드 섬에 도착한 것은 오전 5시였다. 승강장에는 로버트 핑커튼이 서 있었고 그는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버몬트 주지사의 서명이 적힌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었다. 펜실베니아 서스쿠하나의 전미 특금 열차 회사 사무실에서 4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도나휴와 콜린스, 프록터를 체포하는 영장이었다. 열차에서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은 그들을 미행하던 핑커튼 탐정이었다. 그는 프록터가 12번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알렸다. 또한 도나휴와 콜린스는 캐나다 국경 안쪽 마지막 역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열차에서 내렸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그들 둘까지 동시에 체포하려는 계획은 틀어진 것이었다. 로버트 핑커튼은 열차에 올라타서 침대 칸으로 가서 12번 침대 앞 커튼을 젖혔다. 어둠 때문에 안쪽을 확실히 볼 수 없었던 그의 옆으로 객실 차장이 다가와 손전등을 비췄다. 불빛에 비친 사람의 얼굴은 프록터였다. 그는 죗값을 치를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가슴을 가볍게 밀자 그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로버트 핑커튼의 얼굴을 알아본 그가 매우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일을 모두 망쳤어요. 만약 당신이 나를 잡으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나는 다음 주에 도나휴와 린스를 데리고 국경을 넘을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프록터는 도나휴와 콜린스가 옆쪽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그는 그들을 배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나휴나 콜린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는 정직한 친구였던 것이다. 잠시 동안 그는 로버트 핑커튼에게 예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었다. 하지만 서스쿠하나로 오는 길에 자신의 처지가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핑커튼을 속이려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서스쿠하나 절도 사건에 있어서 자신이 저지른 짓을 인정했다. 그리고 예전의 범죄 기록 역시 인정했다. 서스쿠하나에 도착한 프록터는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렸다. 몇 주 후 로버트 핑커튼이 감옥으로 그를 방문했다. 그런데 프록터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느낀 탐정은 보안관에게 프록터를 다른 감방으로 옮기고 원래 감방을 수색해보라고 말했다. 철저한 수색 결과 감옥의 다양한 문에 맞는 열쇠들이 발견되었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거리로 나가는 거대한 철문의 열쇠까지 발견되었다. 프록터의 특별한 기술은 이 모든 열쇠들을 감방 안에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 열쇠 복제품들은 간혹 면회를 오는 여자가 가져온 열쇠본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훌륭한 말재주를 가진 프록터는 면회 온 여자를 설득해서 동정심을 가지게 만들고 탈옥에 성공하게 되면 숨겨놓은 거액의 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재판에서 프록터는 유죄를 인정했고 펜실베니아 체리힐 교도소에서 1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는 탈옥에 사용할 열쇠를 복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후에도 그는 자유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웠지만 모든 것이 실패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그를 갱생시키지 못했다.
모든 복역 기간을 마친 후 메인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체포되었고 매사추세츠 교도소에서 탈옥한 범죄자와 그가 동일인임에 밝혀졌다. 그는 남은 복역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매사추세츠로 옮겨졌다. 프록터의 체포 이후에도 전미 특급 열차 회사는 다른 공범들도 체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도나휴와 콜린스는 자신들의 탈출 행위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몬트리올로 돌아갔고 자신들을 추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미특급 열차 회사의 사장 플래시 로버트 핑커튼에게 그들을 체포할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서스쿠아나 절도 사건을 가지고 도나휴를 체포할 수 없다면 이전에 발생한 퀘벡에서의 범죄를 가지고 그를 괴롭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절도 사건과 도나휴가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포트 이리에 그의 호텔에서 훔친 물건 일부가 발견됨으로써 밝혀졌다. 특급 열차 회사와 핑커튼 사무소의 노력을 통해서 그가 체포되었고 재판 결과 유죄 선고를 받고 캐나다 킹스턴 교도소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 후 핑커튼 탐정들이 그를 면회했는데 그는 자신이 특급 열차 절도 사건에 끼어든 것이 엄청나게 멍청한 짓이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 건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체포된 이후 특급 열차 회사는 그의 모든 자산을 압류했다. 서스쿠아나 절도 사건의 범인이 그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열차 회사는 끈질긴 소송전을 벌여서 그를 대리한 아내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저당 잡히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훔친 돈으로부터 큰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콜린스의 경우 프록터와 도나휴의 체포 이후에도 그는 법망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았다. 그렇지만 몇 년 후 열차 회사와 탐정사무소의 지속적인 위협 끝에 그는 범죄자로서의 이력을 끝내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들을 달래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핑커튼 사무소는 그의 이런 결정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달리 희망이 없는 범죄자의 경우에도 진정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서스쿠아나 열차 절도 사건, 클리블랜드 모페지움, 위즈덤 커넥트 편엠.